결혼 6년 차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저 그런 부부였죠. 아내는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가끔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웃음소리가 잦아졌죠. 예전엔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메신저 알림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누구랑 연락 자주 해? 무심결에 물어봤을 때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단톡방 만들었거든.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재미있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친구들과 연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저녁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토요일 저녁 아내는 평소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거의 입지 않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더니 화장대 앞에서 1시간 넘게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 색깔도 여러 번 바꿔가며 고르고 심지어 평소엔 거의 쓰지 않던 샤넬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는 거 아니었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제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녀올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카카오톡을 보내봤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소파에 누웠는데 자꾸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아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택시 탔어. 곧 도착할 거야. 30분쯤 지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많이 마셨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분위기 좋아서. 아내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어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 위에 아내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화면에 떠 있는 알림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제 사진 잘 봤어. 역시 넌 예쁘더라. 보낸 사람 이름은 히읗히읗이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이 회색 기본 아이콘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사진을 보냈길래? 누가 보낸 건데? 친구들 모임 사진이라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면 될 텐데 왜 개인 메시지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수를 하는 내내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전엔 충전하면서 거실에 두고 다녔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다가 아내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가린 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야? 아, 그냥 친구. 짧은 대답과 함께 아내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땡땡이가 이런 얘기 하네 하며 자연스럽게 보여줬을 텐데 이젠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오후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살짝 돌리자 그대로 열렸습니다. 아내가 깜빡했나?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아내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는 걸까? 신발장을 보니 아내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 순간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귀엽더라. 낮고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침대 위에 아내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분위기는 지나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람들처럼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황급히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고 방 안엔 저와 아내만 남았어요.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그 사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얼마 전에 SNS에서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온 거야? 내가 없을 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그 남자는 결혼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이후로 며칠간 저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출근한다며 평소처럼 집을 나섰고 저 역시 회사에 갔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아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될 거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말이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요즘 집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응, 알아. 보고 싶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가슴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내의 SNS 계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아내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했는데 최근 올린 게시물들을 보니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사진, 레스토랑 음식 사진, 공원 풍경.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함께 간 적이 없는 장소들이었다는 거예요. 댓글란을 보니 히읗히읗이라는 계정에서 하트 이모티콘이나 짧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계정을 클릭해봤지만 비공개 계정이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만은 볼 수 있었는데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선배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사람 알아보는 거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선배는 작은 신용조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름이랑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줘. 며칠 시간을 줘. 3일 뒤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 결혼했더라. 아이도 둘 있고.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니. 그것도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가장이라니. 부인 정보도 있어. 여기 SNS 계정이야. 참고만 해. 선배가 건넨 메모지에는 한 여성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 계정을 검색해 봤습니다. 공개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에는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게시물들을 하나씩 내려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 생일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평범한 일상들. 그런데 최근 몇 달간의 게시물엔 남편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여성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요즘 늦게 귀가하시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아내와 남편분께서 최근 자주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고 혼자 확신을 갖기 어려워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만났나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집에서 찍어둔 사진은 없었지만 아내 SNS에 올라온 게시물들과 그 남자가 남긴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 여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는 다 지워놨더라고요. 하지만 사진첩에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도 이제 확신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네요. 그녀의 메시지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연락 계속 주고받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그분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 알아낸 정보들을 나눴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해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쯤 우리 집 근처 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에요. 저는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아내도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어요. 혹시 그 식당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땡땡 레스토랑이요. 땡땡구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곳은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라 특별한 날에 종종 찾았던 식당이었죠. 그곳 제가 알아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데 같이 가보실 수 있을까요?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아마 그날도 만날 것 같아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그 상간남의 아내와 식당 근처에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지만 서로의 처지를 아는 사이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려봐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식당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차예요. 제 남편 차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제가 그날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수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에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간남의 아내, 그러니까 지혜 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끼리라 그런지 점점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남편이 요즘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안 열리더라고요. 지혜 씨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역시 몇 주 전부터 휴대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요. 이러다간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혜 씨의 말에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저 미행하거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찾아간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한 기록, 지속적인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선 안에서 증거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지혜 씨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행사에서 알게 된 분인데 최근에 남편 행동이 이상하다고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였어요? 지난달에 회사 워크숍이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 프로그램 때 혼자 빠져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한테는 밤새 워크숍 프로그램 한다고 연락했었는데 저는 그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그날 아내도 친구 결혼식 2차 간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혹시 그 워크숍 장소가 어디였나요? 경기도 땡땡에 있는 리조트였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리조트라면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고 만약 그날 두 사람이 만났다면 그 동료분이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주말 저는 지혜 씨와 함께 그 동료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지혜 씨가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제가 흡연실에 갔다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땡땡 대리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누구랑 통화해? 라고 물었더니 황급히 끊더라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날 새벽 2시쯤 제가 잠이 안 와서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땡땡 대리가 로비 쪽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옷차림이 외출했다 온 것처럼 단정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더니 편의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리조트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일반 손님도 받는 곳이니까요. 로비는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객실 투숙도 가능합니다. 그날 만남을 마치고 저와 지혜 씨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그 리조트 이용 기록을 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며칠 후 지혜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라면 조회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그 리조트에서 결제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객실 숙박료였죠. 이제 확실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뭐?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지난달 친구 결혼식 2차 간다고 했던 날 있잖아. 정말 거기 갔던 거 맞아?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향했어요. 갑자기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몇 시까지 있었어? 기억 안 나.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날 경기도 쪽에 간 적 있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는데. 그래. 그럼 됐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경계심만 키울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혜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소송 진행할 수 있대요. 상간자 소송 준비하려고요.
저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증거도 보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이번엔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디가? 회사 선배 만나기로 했어.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늦지 않게 들어올게.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지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남편도 지금 외출했어요. 회사 후배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예상대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남겼어요. 멀리서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까지. 이제 충분해요. 지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그리고 SNS에 남아있는 흔적들까지.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닫혀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옷걸이 몇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짧은 메모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연락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요. 바로 지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저희 남편도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회사 근처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도망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 후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짓이야?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이러려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투였습니다. 무슨 짓은 누가 했는데? 그건 오해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다 변호사한테 넘겼어. 법정에서 얘기하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제발. 아내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같은 시각 지혜 씨도 남편에게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혜 씨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집에 왔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난리예요. 만나지 마세요. 지금 만나면 회유당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문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고마워요.
30분 후 저는 지혜 씨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동 입구 쪽에 서 있으니 위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고. 상간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에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당신이 왜 나와? 당신이 제 집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나요? 그 말에 상간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혜 씨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상간남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 금액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는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업무 태만과 무단 조퇴가 잦았다고 경고 조치를 받았대요. 일과 가정, 둘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무렵 제게도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회사 동료라는 분에게서였어요. 혹시 땡땡씨 남편분이신가요? 제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땡땡씨가 회사에서 좀 이상해요. 실수도 잦고 집중도 못하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혼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보고서에 실수가 너무 많다고. 아내도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조정을 시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지혜 씨와 만났고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피했고 상간남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서, SNS 기록.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아내와 상간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 입장은 어떠십니까? 상간남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적 여건상. 경제적 여건은 불륜을 저지를 때 생각했어야죠. 지혜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렇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기일은 조정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걸려서 미안한 거지 진짜 미안한 게 아니잖아. 아니야. 정말. 이제 법정에서 봐. 저는 아내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이들 앞에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 같은 건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간남이 회사 복지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그 리조트를 예약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산을 유용한 거였죠. 이것까지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지혜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야죠. 그것도 잘못이니까요. 다음 날 그 사실이 상간남의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혜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바로 약속을 잡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혜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회사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졌어요. 3개월간 무급 정직이래요. 그럼 당분간 수입이 없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지혜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거예요. 총 금액이. 지혜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언제부터 받은 건가요? 명세서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받았더라고요. 용도는 아마 당신 아내랑 만나는 데 쓴 것 같아요. 손에 든 명세서를 보니 식당, 호텔, 쇼핑몰, 온갖 곳에서 사용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당신 아내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남편이 부수카드로 만들어줬나 봐요. 건네받은 또 다른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내 명의로 된 카드였지만 결제 계좌는 상간남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있어요. 지혜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어떤 원룸의 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몰래 계약한 원룸이에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요. 위치는? 지혜 씨가 주소를 말했을 때 저는 그곳을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혹시 거기가? 네. 아마 당신 아내랑 만나는 곳일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었고 3층 건물 중 2층에 그 원룸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들켰어. 카드 내역 때문에. 아내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회사에서도 징계받았는데. 상간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만났네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설명 안 해도 돼. 다 알아. 이 집 보증금이 얼마고 누구 돈으로 계약했는지도. 상간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이것도 전부 증거로 제출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와 증인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사진, 신용카드 내역, 대출 서류, 원룸 계약서, 목격자 진술서. 이는 명백한 불륜 행위이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입니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도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원고 측이 요구하는 위자료는 과도합니다. 피고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은 피고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고 회사 자산을 유용한 것 아닙니까?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중간에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상간남을 목격했던 회사 동료가 증인석에 섰어요. 제가 본 바로는 피고가 분명히 워크숍 중에 외출했고 다음날 아침 외출복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피고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다음날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있는 걸 봤습니다. 리조트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이었어요.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6년간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신뢰를 배신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명확히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 쪽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어서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혼인 관계의 불만을 배우자와 해결하려 노력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불륜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재판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같은 날 지혜 씨도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상간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거였죠. 법원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당신도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아이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다기보다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6년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법정 판결로 정리되는 게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더 이상 끌었다면 저도 아내도 모두가 더 망가졌을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아내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집을 비워줬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열쇠 하나와 짧은 메모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만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땡땡 씨 남편분 맞으시죠? 저는 땡땡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땡땡이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함께했던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안 좋은데요? 직장도 그만뒀고 지금은 친구 집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남자분이랑도 연락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던데.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정리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전에는 봤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정심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게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안 된대요. 회사 정직 끝나고 복직은 했는데 부서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다음 달에 재판 있어요. 아이들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요. 남편 측에서 아이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혜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거절했어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상간남과 아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칠이 지나 우연히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 회사 동료였던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혹시 땡땡 씨가 그 남자분이랑 헤어진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우연히 봤는데 둘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땡땡 씨가 울면서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결국 그들도 서로를 탓하게 된 거였어요. 함께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그 남자분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땡땡 씨는 한참을 거기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위자료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계좌가 압류됐고 매달 일정 금액씩 제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상간남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 씨에게 매달 분할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됐죠.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말했을 때 저는 특별한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제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요즘 좀 어때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 정리됐으니까. 진짜 멋지십니다.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네. 다시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문득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갔던 기억들. 하지만 그런 추억들도 이제는 색이 바래버린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집 정리를 하다가 결혼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잠시 그 시절을 떠올렸지만 곧 앨범을 닫았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잘 정리한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응, 그렇게 생각하려고. 혹시 새로운 만남 생각은? 아직은 아니야. 일단 나 자신부터 추스르고 싶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정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혼한다고만 말씀드렸지 자세한 사정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이제 다 지났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부모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제 이야기도 결국 수많은 삶의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특별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였고 제가 이겨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땡땡이가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렇군요. 정말 많이 후회한대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에 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많이 달라졌네. 표정도 눈빛도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도 예전의 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팀장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힘든 시기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물론 가끔 문득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주말에는 다시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다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원님 정말 달라졌어요. 확실히 건강해 보여요. 헬스장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가 말했을 때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지혜 씨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지혜 씨는요? 저도요. 아이들이랑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아이들도 이젠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도 새로운 시작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죠. 서로 힘이 됐으니까요. 그럼 건강하게 지내세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혜 씨도요. 그 통화가 지혜 씨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했던 시기에 함께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며칠 후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 결혼했다며? 잘 지내? 응. 사실 이혼했어. 솔직하게 말했을 때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지. 요즘 이혼 많이 하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이제는 괜찮아. 그날 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회복됐다는 걸요.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않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어요. 계산하려고 줄을 서는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지갑을 찾느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여유가 생긴 거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겪은 일도 누군가에겐 그저 흔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회사 가는 길에 우연히 오래된 사진관 앞을 지나쳤어요. 쇼윈도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가족을 다시 꾸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은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회사 후배와 식사를 하는데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특별히 좋은 일은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 평범함이 참 좋아 보여요. 후배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평범함. 그게 바로 제가 되찾은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요즘 정말 잘 지내요.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갈게요.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많이 먹어. 요즘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아들, 힘든 시간 잘 견뎠구나.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빠가 장담한다. 아버지의 든든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지금의 저에겐 가장 필요한 거였죠.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책임감도 크고 바쁘겠지만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리더는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할 수 있겠나? 네,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팀원들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도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정말 예쁘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걷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회복의 증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미래가 기대된다.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기억에서 서서히 희미해질 만큼 자신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게 진짜 승리고 진짜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날 거라고. 여러분도 힘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